1994년 12월 24일 알제리 알제공항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에어프랑스 8969편을 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알제리 정부를 원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을 인질로 삼은 것이죠. 이들은 이 비행기를 파리에 있는 에펠탑에 충돌시키고자 했으나 기장의 설득으로 급유를 위해 마르세유에 착륙했습니다. 이 마르세유에는 프랑스의 한 특수부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프랑스 헌병대 소속 대테러 부대 제이젠입니다. 제이젠 대원 30명과 그의 부대원 15명이 진압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이 작전의 목표는 인질을 모두 무사히 구출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들 또한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저지른 테러였기 때문에 언론에선 인질들의 희생이 따를 것이라 예상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20분간의 작전에서 무려 1,500발 이상의 실탄이 발사되었을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오갔으나 다행히 인질들을 사망자 없이 구출해냈습니다. 제이젠 대원들 또한 사망자 발생이 없었으며 9명의 대원이 부상을 당했을 뿐이었죠. 이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특수부대 제이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 서독에서 발생한 미넨 올림픽 참사는 프랑스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검은 9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을 납치하고 모두 살해한 사건이었죠. 더구나 이 사건에 앞서 프랑스 내에서도 두 건의 인질 사태가 있었습니다. 1969년에 발생한 세스타 인질극에서는 정신착란 증세를 보인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 2명을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는 참극이 벌어졌죠. 1971년에 발생한 뷔페 범탄 사건에서도 헌병대와 기동대가 공동으로 인질 구출 작전을 펼쳤지만 역시 인질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교훈을 바탕으로 1971년 무렵부터 헌병대는 대테러 작전 및 인질 구출 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대의 편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3년 11월 3일 지역권 특수 개입팀이라는 일명 ECRI가 창설되어 실험적인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ECRI를 강하게 편하여 부대명 제이젠1이 탄생하였고 프랑스 남부에서는 헌병기동대 공수중대를 기반으로 제이젠4가 탄생하였죠. 또한 2년 뒤인 1976년엔 비용과 효율성을 위해 두 개의 제이젠팀이 통합되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통합을 거쳐 1,000명의 대원이 속해 있으나 중앙 제이젠의 인원은 고작 4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이들의 인원이 적다고 해서 활약이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이젠은 창설 이후 1974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600회 이상의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625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했으며 저항하는 260명의 용의자를 무력으로 제압, 1,500명 이상의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체포하는 성과를 기록했죠. 놀라운 것은 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원 중 사망자가 9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7명은 훈련 중 사망한 것이며 실전에서 전사한 인원은 2명밖에 되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들이 유명한 이유는 제이젠이 주도한 작전 중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단 1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이젠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특수부대인지 잘 알려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죠. 이들은 어떻게 이런 경이로운 기록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선 매우 엄격한 대원 선발 과정을 거치고 선발된 초엘리트 대원들을 첫 번째 이유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헌병대에서 최소 5년 이상을 근무하고 우수한 근무 실적을 가진 34세 미만의 대원만이 지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시험에 합격한 선발 인원들은 3개월간의 사전 훈련 기간을 거치며 훈련을 마친 인원 중에서 평균 7% 정도만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발된 극소수의 인원은 다시 10개월의 기본 훈련 과정을 거쳐 부대에 배속되며 배속되는 부서에 따라 다시 수개월간 교육을 받게 되죠. 그들이 받는 훈련 중 유명한 것들은 방탄복이고 가슴에 실탄 맞기, 생강을 지나는 유람선 밑으로 수영하기, 실제 프로복싱 선수와 3라운드 스파링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훈련들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훈련들은 아니고 정작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훈련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사격 훈련입니다. 제이젠은 각 대원의 사격 실력을 매우 중요시해 매일 300발 이상을 사격하는 사격 훈련을 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명의 프랑스 정규군이 소모하는 훈련 탄약 수량의 약 60%를 제이젠 한 부대에서 소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대원 전원이 정밀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저격수팀은 혀를 내두르는 명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하고 오랜 기간 훈련을 받는다 해도 대원 사망률이 극히 낮은 것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정작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최정예 대테러 부대라는 점에서 JJ는 풍부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표준 장비 이외에 다양한 장비를 도입하여 실험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복장이나 무기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개성이 뚜렷한데 그들이 착용하는 장비 및 복장만 봐도 제이젠 부대라는 인식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장비는 제이젠의 트레이드 마크라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헬멧에 장착하는 방탄 바이저입니다. 방탄 바이저는 제이젠이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대원들의 안전에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에어프랑스 8969편 납치 사건 때 이 방탄 바이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죠. 대원 중 한 명이 안면부에 정면으로 총격을 받았으나 방탄 바이저로 방어에 성공했고 이로 인해 차질 없이 내부 진입에 성공한 것입니다. 사실 방탄 바이저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조준을 방해하고 무겁고 불편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이제는 세계 각국에 채용될 정도로 유명한 방어 장비가 되었죠. 그럼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이제는 부무장인 권총 2종을 들고 다니는데 주로 소총보다 권총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상 건물 내부, 열차, 항공기 내부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길고 무거운 소총보다 가벼운 권총이 유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권총이 바로 마니랭 MR73 리볼버입니다. 에어프랑스 8969편 납치 사건 때도 3명의 테러리스트들이 MR73에 의해 사살당했죠. 현재 대다수 부대원들은 글록, SIG 등 자동 권총을 선호하지만 여전히 리볼버를 사용하는 대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권총류 외에도 기관 단총 또한 주로 사용하며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죠. 이외에도 높은 건물로 빠르게 진입시킬 수 있는 작전 차량, 대원들을 지켜줄 방탄 개입 차량 등 이동수단도 여러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제이젠이 어떻게 높은 작전 성공률과 낮은 대원 사망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한 대원 선발 과정, 매일 행해지는 고강도의 훈련들,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 이들은 현재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특수부대라는 점에서 부족함 없는 대우를 받고 있죠. 제이젠은 이런 뛰어난 전력을 바탕으로 여러 작전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유명한 작전들도 몇몇 있는데요. 여러 번 언급된 에어프랑스 8969편 납치 사건도 있지만 1988년에 일어난 우베아 동굴 인질 사건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누벨 칼레도니 우베아 섬의 헌병대 치안서가 현지 원주민 무장 세력의 습격을 받아 일어났는데요. 이 습격으로 인해 4명의 헌병대원이 사망하고 군인과 판사를 포함해 27명이 인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제이젠을 주력으로 한 정예 특수부대 대원 74명을 현지로 급파했죠. 1차 진입작전은 대테러 작전에서 흔치 않은 정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전 난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양측 모두 자동화기, 산탄총,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총알을 주고받는 난전이 펼쳐졌죠. 이 과정에서 방어선과 진지를 모두 제압하고 동굴 입구 앞에 도달했으나 제이젠 대원을 제외한 다른 부대원 2명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동굴에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제2차 진입작전이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제이젠 대원들이 동굴 내부로 가스탄을 투척하면서 권총만으로 돌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시행되기 전 일부러 인질이 된 제이젠 대원 2명이 동굴 내부에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모두 인질들을 인솔해서 동굴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후 동굴에서 정하던 나머지 테러범들이 항복하면서 인질극이 종료되었습니다. 작전 결과 27명의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하는 동시에 테러리스트 19명 사살, 14명 체포라는 전과를 기록했죠. 제11 낙하산 연대 소속 대원 2명이 사망하긴 했으나 프랑스 중앙정부 입장에선 만족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테러범들의 격렬한 저항을 예상했기에 최소 20명 이상의 대원이 사망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피해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제이젠과 프랑스 특수부대는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1995년의 진달래 작전, 2015년에 쿠아치 형제 사살 사건 등 제이젠의 활약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2016년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놀랍게도 맥도날드 매장이었습니다. 2016년 6월 7일 프랑스 동부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산탄총을 든 2인조 무장강도가 나타났는데요. 이들은 직원들에게 금고에 있는 돈을 요구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장에서 11명의 제이젠 대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몰랐죠. 대원들이 2인조 무장강도를 손쉽게 제압하며 상황은 매우 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해프닝에 불과한 이 사건을 포함해 제이젠은 무척이나 많은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 프랑스 식민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테러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특수부대를 투입해야 했는데 이들이 바로 제이젠 부대였던 것이죠. 또한 프랑스 내에서도 많은 실전을 겪었는데 프랑스의 망명한 자들을 노리는 암살범들이 많고 국경 지역엔 분리주의자들이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특정 정치 세력의 테러가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쓸데없이 해외 문제까지 간섭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이젠 같은 최정예 특수부대를 운영함으로써 망명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테러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그만큼 제이젠은 프랑스 특수부대 그 자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프랑스 국민들은 제이젠이 활약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부디 그 바람이 오랜 기간 이어지기를 희망해봅니다. 프랑스 특수부대 제이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독일 특수부대 게스게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 10월 13일 8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루프트한자 181편 여객기가 무장기한들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마요르카 공항에서 독일로 향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륙 1시간 만에 서독의 극자 무장단체인 바더 마인호프와 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 일명 PFLP에게 납치당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여객기는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여러 이착륙을 시도한 끝에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에 착륙했죠. 그리고 독일의 한 특수부대도 모가디슈로 급하게 파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특수부대가 독일의 1티어 대테러 부대 게스게9입니다. 그들은 인질 구출 작전을 미리 세워놓았기 때문에 모가디슈에 도착하자마자 인질범들과 대치하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작전 개시 5분 만에 게스게9 대원들은 범인 모두를 제압하고 승객들을 기체 밖으로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질이 8명인 것도 아니고 무려 80명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작전을 5분 만에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독일 대테러 부대 게스게9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72년에 있었던 미넨 올림픽 참사는 유럽의 각 특수부대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테러범들에 의해 무력해진 그 순간은 여러 유럽 국가에 큰 교훈을 남겼죠. 참고로 프랑스 대테러 부대 제이젠도 미넨 올림픽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소독 국경수비대에서 활동 중이던 울리 베게너라는 이름의 장군이 대테러 부대를 창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는 또다시 독일 내에서 미넨 올림픽 참사 같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정부에 크게 어필했죠. 또한 대테러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정치적인 이유도 내세웠습니다. 당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전범 국가라는 점 때문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벗어내기 위해 테러에 맞서는 정의로운 국가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독일 내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이는 나치와 큰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런 테러를 효율적으로 진압하지 못한다면 독일의 전범 이미지가 계속 강조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죠. 결국 베게너 장군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탄생한 독일 대테러 부대가 바로 게스게9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게스게9은 군이 아니라 국경수비대에서 창설되었다는 점입니다. 특수부대임에도 군 소속이 아니었던 이유는 역시나 당시 독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요. 독일 군 내에 특수부대가 창설된다는 것은 제2의 나치 친위대가 창설된다는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군이 아닌 국경수비대에서 창설된 것이죠. 하지만 게스게9은 군이 아닌 경찰이라는 까닭에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 파병에 큰 제약이 있어서 해외에서 독일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죠. 대표적인 예로 90년대에 있었던 르완다 내전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르완다 내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라 불리며 희생자만 50에서 80만 명으로 추정되죠. 독일은 당시 르완다에 거주 중인 독일인들의 귀환 작전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게스게9을 투입하고자 했으나 군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계획이 무산되었고 결국 귀환 작전은 벨기에 공수 특전단의 도움으로 이뤄졌죠. 이 사건을 교훈으로 독일 정부는 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96년 KSK라는 특수부대를 독일 육군에 새로이 창설하기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독일 정부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KSK 1개 중대가 네오나치 활동을 벌이다 발각되고 만 것이죠. KSK는 게스게9과 다르게 해외 파병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네오나치 활동은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 KSK 1개 중대가 영구 해체 처분되면서 일이 마무리되었고 게스게9의 해외 파병 제약도 어느 정도 풀리게 되었죠. 이처럼 게스게9는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세계 대테러 부대 중 손에 꼽힐 정도로 우수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수많은 작전 중 전세계에 널리 알려진 작전이 여럿 있죠. 그 중에서도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마법의 불꽃 작전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전은 루프트한자 181편 여객기에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해냈다는 점에서 게스게9의 우수함을 증명한 작전이죠. 이들은 어떻게 80여 명의 인질을 그 위험한 상황에서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을까요? 먼저 소말리아에 도착한 게스게9는 테러범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테러범들이 있는 장소로부터 전방 100m에 일부러 화재를 낸 것이었죠. 테러범들은 이 화재를 보고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하며 조종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틈을 타 게스게9 대원들은 신속하게 여객기로 접근했죠. 그리고 조종석 뒤쪽 출입구와 비행기의 맨 뒤쪽 출입구에 붙여놓은 플라스틱 폭탄을 폭파, 뜯겨나간 승강구를 통해 돌입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섬광탄을 투척 후 돌입할 계획이었으나 섬광탄이 터질 경우 비행기 바닥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죠. 비행기 바닥은 승객들의 편안함을 위해 모직물이나 천이 깔려있는데 혹여나 불이 붙거나 그을려 연기가 나게 되면 작전에 매우 큰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스게9 대원들이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 사소한 점 하나하나 따져봤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작전 중 제일 난이도가 높은 여객기 내 돌입 과정에 성공했으니 이후 작전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승강구 폭파 소리에 테러범들은 우왕좌왕했고 그 순간을 틈타 대원들은 5분 만에 테러범들을 모두 제압했죠. 이 과정에서 테러범 3명 사살, 기장을 제외한 인질 모두를 구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장은 왜 구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당시 기장은 37세의 위르겐 슈만이라는 남자로 게스게9이 구출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영웅적인 활약으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지를 발휘해 테러범들에 관련된 정보를 당국에 넘겼으며 이로 인해 범인의 정확한 숫자 및 무장이 게스게9 대원들에게 알려졌죠. 하지만 자신들의 정보를 넘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테러범들이 그를 살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슈만 기장의 도움이 없었다면 게스게9의 구출작전이 이처럼 수월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겠죠. 기장의 희생과 게스게9의 신속한 구출작전으로 인질 대다수가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소식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게스게9는 독일인들의 새로운 우상으로 떠올랐죠. 대장인 베게너 장군은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고 게스게9에 입대하겠다는 지원자도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독일의 유명 총기 회사인 HNK도 구출작전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게스게9이 HNK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HNK는 게스게9이 요구하는 조건의 총기를 개발 및 공급하며 호흡을 맞춰 하는데 그 대표적인 총기가 바로 G36 소총이죠. G36은 게스게9 대원들이 애용하는 소총인데 한 기에 4만 달러가 넘는 야시경을 장착할 정도로 여전히 G3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최고의 대테러 부대가 이렇게 애용하는 것을 보면 G36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느껴지죠. 다만 현재는 HNK가 프랑스로 넘어가게 되었고 미국 업체와 스위스 총기 업체들이 치고 올라옴에 따라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세계 특수부대들이 무조건 독일제 총기를 최우선으로 선호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죠. 이는 게스게9에게도 해당되는 말인데 아직까진 HNK의 총기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도 우수한 성능의 해외 총기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스게9는 해외의 다른 특수부대들과는 다르게 국내 제품을 애용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군복은 아디다스를 위시한 유럽산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제품을 사용합니다. 군화 또한 아디다스가 제작한 택티컬 부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츠는 아디다스 고유의 기술인 클라이머 프로츠가 적용되어 활용도가 높아 대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창설 초기엔 벤츠사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죠. 그들이 총기, 의류, 차량까지 국내 제품을 이용했던 까닭은 독일이 공업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것은 물론 퀄리티까지 타국보다 우수했기 때문이죠.
현재는 로바 제피어 같은 해외 부츠를 착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제품을 애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스게나인 하면 떠오르는 AM95 규약장 모델, 일명 군밤장수 헬멧도 이들을 대표하는 장비인데요. 통신 장비를 수납해 귀 부분을 확장시킨 이 헬멧은 2007년까지 대원들에게 공급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전세계 대테러 부대들의 추세에 맞게 패스트 헬멧 등으로 갈아탔습니다. 이들의 사복 패션도 매우 유명했는데 루프트한자 181편 구출작전 당시 사복 위에 방탄복을 입은 요원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물론 현재는 제대로 된 군복과 장비를 갖추고 작전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스게나인은 최근에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건에 투입되었는데요. 바로 2022년에 발생한 독일 쿠데타 모의 사건입니다. 영국 BBC 보도에 의하면 독일 11개 주에서 쿠데타를 모의한 단체는 구구단원들로 구성된 애국연합인데요.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무장 쿠데타를 계획해왔으며 독일 국회의사당을 습격하고 보건부, 법무부, 외무부를 장악하며 독일 정부를 전복할 계획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인리 13세를 위시한 일부 구 귀족 출신 인사들이 주도했다는 것이며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살해까지 모의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쿠데타를 모의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가짜 정부이며 독일은 황제가 다스리는 독일 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무장 및 탄약 비축을 독려했으며 구성원 대다수가 무장 봉기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죠. 이에 2022년 12월 독일 연방공화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체포 및 수색 작전이 실시되었는데 여기서 게스게나인을 주력으로 한 특수부대원 3,00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독일 11개 주에서 130개가 넘는 장소를 동시에 습격해 애국연합 구성원 25명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단속 결과 석궁과 날붙이 흉기, 가스총, 총기 등 90여 개의 무기가 발견되었고 40만 유로의 현금, 금화, 은화, 600만 유로 상당의 금괴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쿠데타를 실행할 준비를 마쳐두었던 것이죠. 이 작전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대테러 진압 작전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작전을 주도한 게스게나인은 다시 한번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게스게나인은 이처럼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지켜냈으며 이로 인해 독일 국민들이 무한히 신뢰하는 특수부대로 거듭나게 되었죠. 참고로 독일인들은 시내에서 대테러 훈련을 하는 게스게나인 대원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일 1티어 대테러 부대 게스게나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특수전부대 사헤렌 마트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기간에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인 검은 9월단이 비밀리에 서독으로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선수촌에 난입해 이스라엘 올림픽 대표팀 선수 5명, 심판 2명, 코칭 스태프 4명, 이렇게 총 11명을 인질로 잡았죠. 검은 9월단이 이렇게까지 무모한 짓을 벌인 이유는 이스라엘에 구금된 팔레스타인포로 234명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엔 인질과 범인들 모두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죠. 이 사건을 오늘날 미넨 올림픽 참사라고 부릅니다.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당국은 미넨 올림픽 참사 사건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특수부대를 동원해 신의 분노, 청춘의 셈이라는 보복작전을 개시하여 검은 9월단 단원들을 암살할 계획을 세웠죠. 이 계획을 실행한 특수부대가 바로 사헤렛 마트칼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스라엘 정보 특수작전국 모사드와는 다른 특수전 부대로서 주로 보복작전을 수행하는 전투 집단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사헤렛 마트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이스라엘은 101 부대라는 특수부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3년 10월 101 부대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있는 키비아 마을의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결국 이스라엘 방위군의 초창기 부대 중 하나이자 특수작전부대인 101 부대는 이 사건으로 해체되었습니다. 101 부대의 해체 이후 이스라엘군은 101 부대를 대체할 만한 부대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특히 적진에 몰래 잠입하여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고 타깃 제거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부대가 딱히 없었습니다. 여기서 팔마흐 전사 출신의 장교 아브라함 아르난 소령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방위군 총참모부에 적군 점령지에 파견할 수 있는 특수전 부대를 창설해달라는 소요를 제기했습니다. 마침 여러 작전에 난항을 겪던 총참모부는 이 요구를 반갑게 받아들였죠. 그리하여 1957년 아브라함 아르난 소령을 필두로 한 총참모부 직속 특수전부대 사헤렌 마트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멤버도 아주 화려했는데요. 팔마의 참전용사, 군사정보국 정보원, 101 부대 및 공소병 여단 퇴역군인, 집단농장 전투구성원 등 여러 전투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총참모부 직속 특수전부대답게 창설 이후 여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 능력을 입증했죠. 대표적으로 제4차 중동전쟁, 미넨올림픽 참사 보복작전인 신의 분노작전, 에어프랑스 139편 여객기 구출작전인 엔테베 작전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하마스 테러범들이 이스라엘 청소년 3명을 납치 및 살해하여 이를 보복하고자 실행한 작전도 있는데요. 바로 2014년에 있었던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입니다.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는데요. 이를 제3차 가자 전쟁이라고도 부르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양측이 치열하게 싸웠던 전면전이었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를 아예 괴멸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전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이었죠. 사실 이 전쟁 배경엔 양측의 뿌리 깊은 분노 말고도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요르단강 서안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된 후 변사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하마스가 벌인 전쟁 범죄라 주장하며 보복을 결의하고 곧장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7월 13일부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부로 투입되기 시작했죠. 지상군이 무려 6만 명 넘게 투입되었는데 이 중에 특수전 부대인 사헤렌 마트칼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면전보다는 하마스의 주요 간부들을 암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었죠. 실제로 그들은 이 전쟁 내내 주요 간부들을 여럿 암살했으나 정작 하마스 지도자 하니의 암살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니의 저택을 공습했으나 마침 하니에가 외출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마스 간부 암살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면전에서도 특수전에서도 극심한 피해를 입은 하마스는 같은 달 8월 21일에 납치 살해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었다고 인정하게 되었죠. 이는 하마스 소속의 알카삼 여단이 벌인 일이었고 새로운 팔레스타인 봉기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진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국제적 비난을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하마스도 비난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이후에도 양측의 몇몇 공방이 이어졌으나 결국 8월 26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무기한 휴전협정에 동의했습니다. 전쟁 결과 하마스 측의 사망자는 약 650명이며 주요 간부들의 피해는 공표하지 않았으나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측도 피해가 적었던 것은 아닙니다. 군인 67명이 사망했으며 민간인도 6명이나 사망하고 말았죠. 수치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 전쟁에 투입한 자금과 국제적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사헤렌 마트칼이라는 특수전 부대에 대해 공포심을 갖기 시작했죠. 실제로 사헤렌 마트칼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하마스의 간부들을 암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계획한 보복작전은 주로 정보국 모사드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론 사헤렌 마트칼이 수행한 작전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죠. 그들은 최근에도 계속 보복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의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레임 음악축제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마스군이 음악축제를 급습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봤듯이 이스라엘 당국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죠. 이 학살에 가담한 모든 하마스 테러범과 이와 관련된 협력자들은 오늘날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헤렌 마트칼이 이들 대부분을 암살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간인 테러 대부분에는 바로 이 사헤렌 마트칼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군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점에서 든든할지도 모르겠으나 적군 입장에선 이같이 악독한 부대가 없겠죠. 사헤렌 마트칼 대원들은 도대체 어떤 훈련을 받길래 이런 난이도 극악의 작전에 투입되는 것일까요? 먼저 사헤렌 마트칼에 지원하기 위해선 이스라엘군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어야 합니다. 민간인에서 바로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의 병역 판정 등급 1급과 비슷한 메디컬 프로필 97등급이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대 내 평가, 심리기술 등급, 복무 적합지수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선발되는 것을 보면 애초에 엘리트 군인만 선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실전을 많이 겪는다는 점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이 충분한 인원은 1년에 총 2번 열리는 훈련 캠프에 입교해 아주 혹독한 적성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이 훈련은 우리나라 UDT의 지옥주 훈련과 비슷한데 일주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고강도의 훈련을 시킨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지원자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시작되죠. 이 모니터링엔 의사, 심리학자, 엔지니어, 과학자 등 이스라엘의 네로라는 여러 직업군의 엘리트들이 참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피지컬, 정신적인 면은 기본이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당국에 대한 애국심을 최우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강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없다면 목숨을 내던지는 작전에 투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격한 모니터링 심사가 끝난 후 훈련에 합격하게 되면 그제야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무려 2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훈련 기간엔 실전에 투입되지 않죠. 먼저 공수부대 훈련소에서 4개월간 보병훈련과 기본 공수훈련을 받게 됩니다. 공수훈련을 수료한 대원들은 특수전 학교에서 2개월간 전투 및 정찰 전술을 배우게 되죠. 이외에도 특수전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폭탄 및 지뢰해체, 전술사격, 생존기술, 격투기, 독도법, 항법, 전술운전, 응급처치 등 매우 여러가지입니다. 2년이라는 훈련 기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고급 보병 훈련을 여러가지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실전에 필요한 기술만 압축적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훈련이 끝나는 것은 아닌데요. 특수전 학교를 수료한 후에는 3주간 낙하산 훈련을 받게 되며 이후 대테러 전술학교에서 5주간 대테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2주간 포로 훈련과 장거리 단독 항해 훈련까지 받게 되죠. 이 모든 훈련을 받고 나면 안 그래도 부대 내 엘리트 군인이었던 대원이 완전한 살인병기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헤렌 마트칼의 상징인 젓갈색 베르모를 받게 되죠. 이후 3년간 장교 교육을 받으며 복무하게 되고 장교 과정까지 수료하면 대학 학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식 사헤렌 마트칼 대원이 되는 것이죠. 이 어마무시한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대원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들이 수행하는 작전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긴 합니다. 사실 사헤렌 마트칼은 이렇게 엄청난 전투력을 지닌 대원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76년 전까진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보복작전을 위한 부대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1976년에 발발한 에어프랑스 139편 납치 사건 이후 전 세계에 사헤렌 마트칼 부대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독과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승객들을 구출한 특수부대가 갑작스럽게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 부대가 바로 그전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특수전 부대 사헤렌 마트칼이었습니다. 사실 사헤렌 마트칼은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부대입니다. 수행한 작전이 매우 많은 것으로 추정되나 알려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작전들을 포함해 몇몇 작전밖에 없죠. 대원들의 얼굴도 매번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며 혹여나 얼굴이 노출된 대원은 실전에 투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현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도 사헤렌 마트칼 대원 출신이죠. 이 외에도 이스라엘 10대 총리인 에우드 바라크, 13대 총리 나프탈리 베네트 등 여러 고위 공직자를 배출해낸 부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국심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며 대외적으로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헤렌 마트칼은 특수전 부대라는 특성 이전에 이스라엘군의 정신을 지탱하는 상징적인 부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특수전 부대 사헤렌 마트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특수급습부대 사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72년 2월 19일 일본 나가노현의 아사마 산장이라는 장소에서 인질극이 발생했습니다. 인질극의 주범은 당시 극자 테러 조직으로 연합적군이란 무장단체였죠. 그들은 당시 경찰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지도에 나오지 않는 아사마 산장을 은신처로 선택하고 이곳 주인들을 인질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발각되었죠. 연합적군은 산장 관리인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자신들의 탈출과 연합적군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 요구를 묵살, 긴 시간 동안 대치하고 나서 결국엔 강행 돌파를 실행했죠.
테러범 측도 이 강행 돌파에 적극적으로 대항했는데 22구경 라이플이라던가 더블배럴 샷건을 경찰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전에 큰 난항이 생겼고 결국엔 범인들은 모두 검거되었으나 3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중경상자가 26명이나 발생하게 되었죠. 당시 돌파 작전은 전국 각지에 생중계되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89.7%나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일본 경찰청의 무능력을 강하게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경찰청은 이런 사태를 대비한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부대가 바로 일본의 특수급습부대 SAT, 일명 사트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사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테러에 대해선 유럽과 미국에 비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는 국내 테러가 타국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말이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에선 1972년 아사마 산장 사건을 비롯한 적군파 테러, 엄진리교의 마츠모토 살인사건 등 수많은 테러가 발생해왔죠. 사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아사마 산장 사건은 이 수많은 테러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니 자연스럽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1977년에 창설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사트가 바로 이렇게 탄생한 대테러 부대인데 주로 SAT라고 부르기보다는 사트라고 부른답니다. 또한 특수급습부대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SAT를 직역한 것일 뿐 정작 경찰청 내에선 그냥 특수부대라 부르죠. 당시 크고 작은 테러가 전국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사트 또한 여러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 치바, 카나가와, 아이치,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이 지역들의 경시청, 경찰청에 배치되어 있죠. 물론 인원이 충분히 배치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특수부대라는 점에서 지역당 사트 1개 팀만 운영되고 있죠. 또한 전국에 걸쳐 사트 팀은 총 200여 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200여 명의 요원들은 10개의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 개의 팀으로 나눠지죠. 팀의 구성은 도립반, 저격반, 지원반으로 나누어지며 특히 저격반은 실제 상황에서 이교대로 철야 감시 체제를 갖춘답니다. 비전투 요원도 다수 배치되어 있는데 도청 등의 작전을 펴는 전자기기 조작에 능통한 대원도 포함되어 있죠. 이들은 창설 이후 테러에 항시 대비하기 위해 3교대 근무제를 고수해왔고 이 교대 근무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1개 팀은 테러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사실 유럽과 미국의 대테러 부대에도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사트는 특히 인원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은 인원들로 어떻게 일본 전역에 걸친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트가 담당하는 지역은 괜찮지만 이 지역에서 벗어나는 장소엔 파견을 대비한 인원이 항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인원까지 부족한 경우 기동대 산하 총기대책부대가 사트가 현장에 오기 전 초동 대응을 하게 되어 있죠. 이렇듯 사트 대원들은 일본 전역의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꽤나 고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 고된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정신적으로 강인한 대원들만 선발되고 있죠. 일본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경찰 기동대는 경찰 중에서도 뛰어난 인원들만 배치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 기동대에서도 특출난 평가를 받은 대원들이 바로 사트 대원들로 선발되는 것이죠. 운동신경은 물론이고 사격실력, 부대 내 평가, 임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해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만 사트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트는 오늘날까지 어떤 활약들을 펼쳤을까요? 사실 사트가 창설된 이후 일본 내에 이들과 전투를 벌일 만한 무장단체가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파견된 적은 있었죠. 실제로 1990년에 있었던 걸프전쟁과 1996년에 동팀으로 분쟁 당시엔 일본인 구출을 명목으로 사트가 파견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이 있는데요. 왜 일본의 군사조직인 자위대가 아닌 경찰청 소속인 사트가 파견된 것일까요? 당시 자위대는 해외로 파견되는 것 자체가 헌법 구조에 의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딱히 보낼 수 있는 특수부대가 사트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들은 일본인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부대의 우수함을 증명해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2015년에 발생한 일본인 납치 사건 때에는 파견되지 못했는데요. 당시 일본인이 시리아에서 IS 전투현에게 납치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에 일본 정부는 사트 대원들을 파견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단념하고 말았죠. 이처럼 사트는 해외로 파병된 적은 있으나 일본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다 할 큰 활약은 몇 번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일본 국내에서의 활약은 어떨까요? 일본 국내 사건에서는 대표적으로 1979년의 오사카 총격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인질도 있었던 극악의 상황이었지만 큰 피해 없이 범인을 사살함으로써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죠. 또 다른 예로 1995년에 있었던 하코다테 공항 항공기 탈취 사건도 있습니다. 사트는 기동대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모든 병력의 작전을 주도해 이번에도 큰 피해 없이 범인을 제압,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이 외에도 1996년에 미야자키현 총격 사건 등 수많은 흉악 범죄자, 테러범들을 제압해왔습니다. 비록 2007년 아이치현의 총격 사건에선 순직자가 발생했지만 작전 성공률이 매우 높고 실전 경험이 풍부한 부대임에는 분명하죠. 장비도 매우 훌륭한데 사실 1996년 전까진 편성 예산이 부족하여 구식 무기만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 일어난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 이후 더욱 강력한 장비의 필요성을 느껴 장비 예산을 크게 증액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1998년도의 사트 예산은 자그마치 50억엔으로 그전까진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장비는 USP, M4 카빈, PSG-1, 호아 M1500 등 권총에서 저격소총까지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죠. 차량 또한 도립지원형인 특형 경비차, 총기대책 경비차를 구비함으로써 대테러 작전에 부족함 없는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이들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사트가 매체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국제적인 큰 행사 외에는 모습을 비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엔 일본에서 열린 국제 서밋을 대비한 훈련을 보여준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출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도 일본 밀리터리 잡지에서만 등장하는 등 정보가 매우 극단적으로 적은 부대입니다. 하지만 이 밀리터리 잡지들에 의하면 사트도 최근 트렌드에 따라 보호장구류가 현대화되고 있다고 하죠. 사실 사트는 노출을 극히 꺼린다는 점에서 낭설이 많은 부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트 대원이 되면 즉시 경찰 명부에서 신분이 말소되고 소속도 기밀로 된다는 소문이 있죠. 하지만 이 소문은 소위 헛소리라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대테러 부대인 만큼 신분을 말소시킬 정도로 비밀스러운 작전은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설령 이 소문이 사실이라 해도 작전 투입이나 합동 작전 시에 큰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낭설이 떠도는 이유는 2007년에 있었던 아이치현 총격 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 당시 사트 대원 한 명이 범인의 총격에 의해 순직했는데 순직한 대원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사트 대원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 대원은 자신이 위험한 직업을 선택한 것에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알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안 그래도 노출을 꺼리던 사트는 매우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트는 이런 이미지 외에도 전투력이 매우 약한 특수부대란 이미지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트는 미국의 스와과 FBI와 긴밀하게 교류할 정도로 분명히 우수한 능력을 지닌 특수부대입니다. 장비도 어느 나라에 비교해 밀리지 않으며 그들이 받는 훈련 또한 유럽과 미국의 특수부대를 벤치마킹해 매우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죠. 이는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이미 여러 번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른 특수부대에 비해 약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인데 이는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사트는 일본 매체에서 적들에게 학살당하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특히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아직까지도 매우 인기가 높은 기생수라는 만화에서 사트는 괴물 한 마리에게 모조리 학살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최종 빌런을 매우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시키기 위해 묘사한 장면이나 사트에게는 안타까운 장면일 수밖에 없죠. 또한 아인이란 만화에서도 작정 불사신인 인물에게 전멸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무려 50명이나 투입되었으나 산탄총을 든 인물 한 명에게 전멸당하고 말죠. 이 외에도 미래일기, 블랙블릿, 엘펜리트 등 수많은 만화와 애니메이션에서 사트는 그냥 희생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때문에 전투력 측정기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우스운 이미지가 생기게 되었죠. 물론 이 만화들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사트는 일본의 대표 대테러 부대인 만큼 훌륭한 체계를 갖추고 엄격한 훈련을 받는 최고의 특수부대임에 분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높은 수준의 치안은 사트의 활약도 분명 크게 영향을 미쳤으리라 봅니다. 일본의 특수급습부대 사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의 특수기동대 스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특수경찰과 특수부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점에서 극한 직업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극한 직업 중에 극한 직업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미국 경찰 역시 총격으로 순직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흉악범을 체포하는 임무와 흉악범에게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에서 이런 총격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들과 대동하는 미국의 경찰 특수기동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는 스왓이란 부대죠. 사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특수기동대인 스왓이 출동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영장을 집행한다고 경찰 특수부대를 출동시키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 용의자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장 집행 임무는 극한의 위험성을 갖춘 임무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경찰의 화력으로 대응하기 부족한 경우가 많아 스왓을 대동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국 경찰 특수기동대 스왓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완전히 독립된 지방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왓팀 역시 경찰서마다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죠. 스왓이 창설되기 전에도 미국 각지의 경찰서에선 각자의 방식과 모습을 갖춘 경찰 특수부대가 존재했습니다. 스왓이란 이름을 처음 쓴 곳은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은행 강도 대응팀인데요. 필라델피아 경찰국은 당시 자주 출몰하는 은행 강도들을 소탕하기 위해 1964년 스왓이란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여기서 스왓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특수화기 전술조라 할 수 있죠. 아무튼 필라델피아 경찰국의 스왓은 각종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출동하여 많은 은행 강도들을 소탕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스왓의 원조라 할 수는 없겠는데요. 실질적인 스왓의 원조는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일명 LAPD에서 만든 특수화기 공격조에서 유래합니다. 이 특수화기 공격조를 LAPD 스왓이라 불렀죠. 이들은 1965년에 일어난 왓츠 폭동 당시 군복무 경력이 있는 경찰관들이 소총을 들고 경찰서를 지켰던 것을 계기로 창설되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인 존 넬슨 순경은 이 용감한 경찰관들과 미국 해병대 수색대원들을 바탕으로 경찰 특수부대를 만들 것을 제안했죠. 상부의 허가가 떨어지자 넬슨 경관은 지원자 60명을 모집하여 1967년 스왓을 창설했습니다. 이후 LAPD 스왓은 새로운 전술들을 개발하여 여러 임무들을 수행했는데요. 흑표단과의 총격전, 신바이어니즈 해방군 같은 극자 무장단체와의 전투 등 여러 위험한 임무를 도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 전역의 경찰서는 LAPD 스왓의 활약에 감명받고 각자 스왓을 모방한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죠. 이렇게 LAPD 스왓은 현대 스왓의 개념을 세웠고 심지어 자신들의 전술을 다른 경찰 조직에 보급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스왓의 원조가 LAPD 스왓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스왓은 미국의 준군사 조직이라 할 정도로 특수부대 취급을 받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는 경찰용으로 만들어진 전술조끼를 착용하고 시가전에 적합한 단색의 전투복을 사용하는 등 군 특수부대와는 분명하게 구분되었죠. 장비도 일반 경찰보다는 훨씬 잘 갖추긴 했으나 오늘날의 스왓처럼 고화력 장비는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죠. 테러리즘의 본격적인 대두와 훨씬 더 강력해진 범죄가 발생하면서 스왓은 점점 특수장비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왓은 군 특수부대와 외형상의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바뀌게 되었죠. 방탄복의 소속을 나타내는 큼지막한 폴리스와 스왓 글자를 지우면 군인인지 경찰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왓을 특수부대를 따라하는 이류 특수부대라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스왓은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한 이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술을 쌓아오면서 시가전에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CQB라 불리는 근접 전투형 시가전 교리가 이들에게서 탄생한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스왓이 그동안 쌓아온 실내 전투에 대한 노하우가 군 특수부대에 적용될 정도로 스왓은 단순히 특수부대를 따라한 집단이 아닙니다. 또한 스왓 대원이 되기 위해선 군 특수부대원 못지않게 매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LAPD 스왓을 예로 들자면 스왓에 지원하기 전에 최소 근무 기간이 4년이어야 하며 최소 3급 순경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광기 어린 체력 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 체력 시험엔 성인을 어깨에 들쳐매고 100m 달리기 같은 극악의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죠. 사실 미국 전역의 스왓팀은 주와 성별에 제약을 두지 않고 대원들을 선발합니다. 그럼에도 여성 대원이 정말 드문데 주에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전 미국을 통틀어 10손가락 안에 들어올 정도죠.
이는 수화 선발 체력 시험이 극악의 난이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21세기 들어서 여성 대원이 조금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도 여성이 수화 대원이 되면 지역 뉴스에 넣을 정도로 희귀하답니다. 아무튼 이런 체력 테스트 외에도 약물 사용 여부, 정신병력 조회도 거쳐야 하며 종합적인 사격 능력, 판단력 등을 평가받게 되죠. 또한 일반 경찰 단계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사소한 흠결도 지적받게 됩니다. 또 다른 수화 조직 FBI 수화대원은 조금 다른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FBI 요원들 중에서도 별도의 엄격한 평가 과정이 이뤄집니다. 주로 현장 요원들에게 자격 요건이 주어지며 정보 수집 임무에 특화된 테스트를 높은 점수로 통과해야만 하죠. 2024년 통계에 의하면 총 1099명의 FBI 수화대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자들을 줄여 최종의 대테러 부대를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미국 최고의 대테러 부대 FBI HRT입니다. 이들은 후술할 내용이 너무 많아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랍니다. 아무튼 FBI 스왓은 선발 과정을 통과한 정예회원들로 구성되어 중범죄 상황에 투입되는 강도 높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23년 펜타곤 기밀 유출 사건 당시 범인 잭 테세이라를 검거한 부대가 FBI 스왓이죠. 또 다른 유명한 수화 조직으로 NYPD ESU라는 조직도 있는데요. 뉴욕 경찰국 NYPD는 수화의 이름을 따르지 않는 조직 중 하나로 ESU라는 일명 긴급 대응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수앗이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20년에 설립된 구조대 같은 조직이었으나 수앗 임무까지 떠맡게 되었죠. 1989년에야 수앗 임무를 공식적으로 맡게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구조대에 더 가까운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수앗 조직보다 훨씬 더 바쁜데요. 이미 수앗 임무 하나만으로 살인적인 업무가 주어지는데 구조 임무라는 극한의 임무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활약한 대표적인 예가 9.11 테러 당시에 뉴욕 소방관들과 함께 구조 임무의 최선봉에 섰다는 것인데요. 당시 뉴욕 경찰국 순직자 23명 중 14명이 ESU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이같이 극한의 임무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들 또한 선발 과정이 매우 엄격하죠. 대원은 뉴욕시 경찰관들 중에서 모집하며 최소 5년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일선에서의 실물평가도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선발된 대원들은 수앗 임무를 담당하는 팀과 구조를 담당하는 팀, 지원을 담당하는 팀으로 나눠지죠. 자, 이렇게 LAPD 수앗, FBI 수앗, NIPD ESU 세 가지 수앗 조직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수앗 조직들은 어디까지나 해당 지역 경찰국들이 예산이 풍족한 덕에 자체적인 수앗팀을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전체 경찰국 중 약 40% 정도는 수화팀을 공유하고 있거나 아예 수화팀 자체가 없는 상황이죠. 또한 전 지역 수화대원 중 약 90%가 일반 경찰 업무를 수행하다가 긴급 사태가 터지면 수화 임무에 투입되는 파트타임 대원입니다. 이들 경찰국들이 이렇게 기형적인 수화팀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예상하셨다시피 비용 문제입니다. 수화팀은 경찰국 내에서도 특수부대급의 선발 과정을 거친 엘리트 대원들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들을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비용, 특수부대에 준하는 장구료 지급을 고려하면 유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죠. 또한 LAPD, NYPD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경찰국이 아니라면 수앗을 유지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무리 미국이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테러, 인질극, 갱단두목 체포 같은 특수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따로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미국 내 범죄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강력범죄가 보통 인질극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중무장한 수화팀이 출동할 시간이 충분했죠. 하지만 1999년에 일어난 컬럼바인 고교 총격 사건 이후로 강력범죄의 양상이 묻지마 범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앗이 출동을 준비할 동안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화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단 일반 경찰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결국 수화팀은 기존 목적 외에 점차 고위험 영장 집행 같은 극히 일부의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으로 바뀌게 되었죠. 오히려 일선에선 일반 경찰들이 급작스럽게 발생한 매우 위험한 사건에 투입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두 문제가 현재 미국 치안의 실정이자 수화팀의 실질적인 문제죠. 하지만 그렇다고 수화팀을 아예 운용하지 않기엔 그들이 지닌 강점이 매우 우수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선 범죄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 할 수 있죠. 이게 뭐가 그리 큰 강점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미국 범죄자들은 수앗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수앗이 돌입하는데도 손에 무기를 쥐고 있으면 즉시 사살당한다는 것을 아는 그들은 애초에 경찰의 통제에 잘 따르는 것을 선택하죠. 총격이 오갈 수 있는 시점에 수앗의 등장만으로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이는 수앗팀이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범죄자들을 가차없이 진압하는 데서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용의자를 오인해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적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시민들이 수앗을 옹호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까지도 목숨을 걸고 시민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경찰 특수기동대 수앗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언급한 미국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 FBI HR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15일)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미국 영토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충격이었지만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 미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피해자 규모는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해 무려 183명이었죠. 미 당국은 곧바로 피해 수습에 들어갔으며 FBI를 동원해 용의자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색작전을 주도한 특수부대가 바로 미국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 FBI HRT였죠. 4월 18일 HRT는 시민 제보와 함께 드디어 용의자를 발견해냈고 범인 2명 중 1명을 격렬한 총격전 끝에 사살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시민으로부터 탈취한 차량으로 도주하고 말았죠. 여기서 HRT의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그들은 범인이 도주한 워터타운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그 광범위한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오후 10시경 HRT는 민가에 숨어있던 범인을 발견, 그리고 다시 한번 총격전을 치른 뒤 범인을 생포해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HRT는 미 전역에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미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FBI HRT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당시 FBI 국장이던 윌리엄 H. 웹스터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1984년에 미국에서 개최되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가능성이 짙어졌기 때문이죠. 그가 이렇게까지 테러 문제를 고려했던 이유는 1972년에 있었던 뮌헨 올림픽 참사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무장단체에 의해 이스라엘 선수팀 11명이 납치 및 살해당한 끔찍한 테러가 그때까지도 잊히지 않았던 것이죠. 웹스터 국장은 이런 테러가 미국 내에서 일어난다면 마땅히 대처할 대테러 부대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엔 델타포스 같은 최정예 군 특수부대가 있었으나 이들은 미국 내 치안 활동에 투입될 수 없었죠. 이는 미합 중국의 연방군이 미 영토 내에서 치안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령, 민병대 소지법 때문인데요. 남북전쟁 이후 생긴 이 법령으로 인해 델타포스는 물론 미국의 다양한 군 특수부대들이 미국 내의 치안 활동에 투입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웹스터 국장이 우리에겐 적당한 대테러 부대가 없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경찰 특수기동대 수앗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 특성상 각 지방에서 독립된 지방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수앗팀 역시 경찰서마다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명령을 고지곳대로 수행하는 중앙집권적 성격이 없었던지라 초국가적인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기엔 한계가 있었죠. 웹스터 국장은 이 한계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국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조직 FBI에 최정예 대테러 부대를 창설할 것을 명령했죠. 사실 FBI에도 FBI 수앗이라는 대테러 부대 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크게 활약 중인데 2024년 통계에 의하면 무려 1099명의 대원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웹스터 국장은 올림픽을 앞둔 시점 기존 스와팀보다 초국가적이고 기존 능력 밖의 임무도 수행할 수 있는 대테러 부대를 원했습니다. 그는 FBI 스왓 대원 중 평가가 좋은 엘리트 대원들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참전용사, 다양한 군, 경찰 특수부대의 엘리트들을 모집했죠. 그리고 1983년 8월 드디어 초국가적 최정예 대테러 부대 FBI HRT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HRT의 뜻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단순히 인질구조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인질구출 작전 외에도 미국 내 대규모 테러, 핵 또는 생물재해 대처, VIP 경호 등 고위험 임무를 담당하고 있죠. 이들의 상급 부대는 FBI의 중대사건대응단, 일명 CIRG이며 버지니아주 퀀티코의 FBI 아카데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부마다 FBI 수핫이 있지만 FBI HRT는 버지니아에 있는 부대 딱 하나뿐이죠. 이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미군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는 당연한 일인데 HRT를 창설할 때 델타포스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입니다. 국외 대테러 작전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의 장점을 국내 대테러 부대에 적용시킨 것이죠. HRT는 델타포스의 훈련 방식, 작전 수행 방식, 심지어 이들의 높은 기밀 유지 방식까지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대원들의 대테러 작전 수행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애초에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BI 본청과 지구별로 데리고 있던 FBI 수사팀에서 뽑은 엘리트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FBI 수사팀을 말씀드리자면 이들 또한 FBI 요원들 중 정보 수집 능력과 작전 수행 능력에 높은 평가를 받은 대원들만 선발하고 있죠. 실제로 미국 내 고위험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이들은 HRT가 아니더라도 매우 우수한 대테러 부대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뛰어난 인력을 차출해 만든 대테러 부대가 바로 HRT인 것이죠. 사실 HRT는 창설 직후만 해도 인력난에 시달리던 조직이었습니다. 군 특수부대엔 정예 요원이 다수 있었지만 국내에서 활동 중인 수사팀 요원, 군 특수부대 전역자들 중 HRT에 적합한 요원들을 다수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 시기를 거치며 HRT의 구성원도 점차 탄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9.11 테러 이후엔 군 특수부대 인력도 차출할 수 있을 만큼 HRT에 대한 지원이 강해졌죠. 이후 HRT는 기존 FBI 수사대원과 더불어 각 군의 특수부대 정예 요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오늘날에도 뛰어난 인적풀을 자랑하고 있죠. 이렇게 강력한 대원들로 구성된 HRT는 국내 작전뿐 아니라 연방 단계 혹은 그 이상의 초국가적인 대테러 작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고위험 작전은 각 지부에 수사팀이 투입되지만 국가적인 스케일의 작전은 HRT가 투입되고 있죠. 또한 수사팀이 주로 시가전 위주의 작전을 수행한다면 HRT는 시가지뿐만이 아닌 산하, 바다 같은 어떤 지형에서의 작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방식은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듯한 모습이죠. 실제로 이들은 미국의 1티어 군 특수부대들은 물론이고 영국의 SAS, 프랑스의 제이젠, 독일의 게스게나인과도 합동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테러가 국내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 차원으로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처럼 HRT는 형식상으론 법 집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실상 군 특수부대나 다름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들은 미국의 다른 특수부대와는 달리 대중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는 HRT의 남다른 특성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해왔지만 이에 비해 언론에 언급되지 않는 매우 은밀한 특수부대입니다.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수부대이기 때문이죠. 애초에 FBI에서 탄생한 부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기본으로 깔려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나마 언론에 노출된 사건은 1993년의 웨이코 참사, 2013년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이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엔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사태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한 구구파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은 테러 사건에 비해 그렇게 심각한 일로 비치지 않을 수 있으나 여기서 포인트는 폭도들이 무력으로 의사당을 점거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방의회, 그것도 상원합동회의라는 미국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이 물리적 피해를 입은 것은 1983년 테러 이후 처음이었죠. 심지어 자국민에 의해서 말입니다. 미 당국은 이를 초긴급 사태로 규정하고 HRT를 비롯한 주 방위군을 투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HRT의 주도로 폭동을 진압하기 시작했죠. HRT 입장에선 총기를 소지한 자국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압해야 했기에 진땀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폭도 측의 4명의 사망자, 미 경찰 측의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끝으로 가까스로 폭동을 진압할 수 있었죠. 참고로 폭도 측의 3명의 사망자는 너무 흥분해서 뇌졸중, 심장마비로 사망하거나 서로 뒤엉켜 압사당한 케이스입니다. 나머지 1명만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것이죠. HRT는 이후 2022년 텍사스 인질극에 투입된 것을 마지막으로 작전 수행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41주년을 맞이한 HRT는 FBI의 공식 사이트에 약 70초가량 되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한 건물 옥상에서 대테러 훈련을 하는 HRT 대원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이 착용한 장비를 보면 마치 델타포스와 비스무리한데 확실히 델타포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HRT 대원들의 장비는 미국의 1티어 군 특수부대의 장비와 견주어도 딱히 밀리는 점이 없습니다. 이들의 장비를 잠깐 살펴보자면 영상에 잠깐 등장한 이 총기는 가이슬리 MK4 레일 적용 직동식 AR-15입니다. AR-15에 장착된 플로우 556ti 소음기는 총구 화염 대다수를 억제해주는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L3 레이저는 사진만 봐도 가시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레이저 출력이 매우 높은 고성능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들은 건물 실내전 이른바 CQB 훈련을 하는 모습인데 그냥 외형적으로만 봐도 장비가 어마무시해 위압감이 느껴지죠. 또한 HRT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수단을 여러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험지를 돌파하기 위한 오프로드 초소형 차량 RZR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게다가 휴대하기 쉽고 소음이 거의 없어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기동력 바이크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모습은 항공기를 통한 고고도 공수 강화 훈련 모습인데 이쯤 되면 그냥 군 특수부대라 봐도 무방하죠. 이번에는 헬기 침투 훈련 모습인데 여기서 쓰인 헬기는 벨 429로 2023년부터 신규 도입한 고성능 헬기입니다. 참고로 H7T가 소속된 FBI의 CIRG에는 전술 헬기 부대가 있을 정도로 헬기 조종사 인적풀이 매우 뛰어나죠. 이 모습은 조금 친근하다면 친근할 수 있겠는데요. HRT 대원들은 눈에 뒤덮인 산악 지형에서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아이젠과 스틱을 이용한 동계 전술 훈련도 하고 있답니다. 사실 HRT는 이런 훈련 영상이 아니라면 장비나 훈련 모습을 보기 힘들 정도로 노출된 모습을 보기가 힘듭니다.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이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국의 치안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 FBI HRT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의 최정예 대테러 부대 SB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영국 특수부대라 하면 SAS를 떠올리곤 합니다. SAS는 영국 육군 소속으로 세계에서 제일 잘 알려진 특수부대 중 하나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말이죠, 영국엔 육군 소속이 아닌 해군에 소속된 특수부대도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영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SBS죠. 사실 SBS는 SAS와 더불어 영국 특수작전부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특수부대입니다. 특히 해상침투 특수작전에 관해선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왜 해군 소속인 SBS는 육군 소속인 SAS에 비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엔 SBS가 창설된 계기, 그리고 SBS의 역사, 그리고 SS와의 갈등 등의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탄생했고 또 오늘날까지 어떤 활약들을 펼쳐왔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SB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BS가 창설된 계기엔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SBS의 창설자이자 초대 대대장은 영국 육군 제8 코만도 대대 소속 장교인 로저 커튼이라는 군인인데요. 그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 군 입대 이전에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 사냥꾼 그리고 야생 탐험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탐험을 하면서 카누를 활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죠. 로저는 이후 장교 생활을 하면서 영국 해군이 왜 카누를 활용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가 보기엔 해상침투 특수작전에 주로 사용되는 소형 선박들보다 카누와 카약이 훨씬 더 눈에 안 띄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로저는 상부에 카누와 카약 운용에 특화된 부대를 창설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며 묵살당해버렸죠. 여기서 로저의 전설적인 활약이 펼쳐지는데요. 그는 야간에 직접 카약으로 아군 전함에 접근하여 몰래 내부로 잠입한 후 함장실의 문에 자기 이름의 이니셜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전함의 깃발을 훔친 뒤 다음날 함장에게 직접 보여주었죠. 이 미친 활약으로 해상 특수작전에서의 카누, 카약의 효용성을 증명해냈고 실제로 상부도 이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저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카누, 카약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부대가 창설되었죠. 그리하여 1940년 10월 영국 육군 제8 코만도 대대에 카누 소대라는 임시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초기엔 12명의 소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초대 소대장은 로저 커트니 대위가 직접 맡았죠. 즉 처음 창설 시엔 정식 편제 부대라기보단 대대 예하 부대로서 카누를 한번 활용해보자는 실험적 성격인 태스크포스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카누 소대는 1941년 1월 31일 중동으로 파병되었고 여기서 카누를 활용한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죠.
사실 중동으로 파병된 여러 부대가 해체되었는데 카누 소대만큼은 그들이 펼친 활약 덕분에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9월 카누 소대는 확대 개편된 제1대대에 편입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1대대란 바로 SAS를 말합니다. 즉 카누 소대는 SAS에 소속된 소대가 되었으며 명칭 또한 보트 분대로 바뀌게 되었죠. 그리고 같은 해 특수주정 분대로 다시 한번 명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SBS는 이렇게 2년간의 길고 긴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하지만 아쉽게도 SBS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체되었습니다. 군축의 일환으로 육군 코만도 부대와 SAS가 해체되면서 SAS 소속이었던 오리지널 SBS도 덩달아 함께 해체된 것이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SAS는 영국 육군에서 재창설되었고 SBS도 영국 해병대에서 재창설되었습니다. 이 SBS가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는 영국 해군 특수작전부대 SBS인 것이죠. 그리고 2001년 10월부터는 부대 특성상 작전을 더욱 주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병대 소속이 아닌 영국 해군 직할 부대로 편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SBS는 꽤나 긴 창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1942년부터 SAS 소속이었던 만큼 자신들의 뿌리인 SUS와 관련이 깊고 이와 관련된 전통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BS 신입대원을 선발할 때 훈련생들을 SS로 위탁 보낸 뒤 SS의 선발 코스를 밟게 하고 통과한 훈련생만 SBS 대원으로 선발하죠. 이는 SBS 대원들은 모두 SAS 대원 선발 과정을 모두 통과한 엘리트들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SBS 대원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볼까요? 일단 SBS에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 2년 복무한 영국 해병대원 혹은 해군 수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는 본격적인 선발 과정에 들어가기 전 무려 2주간의 선발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죠. 이 선발 테스트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600m를 15분 내에 통과해야 하는 수영 테스트가 기본입니다. 이 수영 테스트를 통과하면 선발 과정 중 최악의 테스트라 불리는 카누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 카누 테스트는 우선 무장 상태로 50m를 수영한 후 접이식 카누와 베르겐을 운반하며 4.8km를 걸어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닌데 운반한 카누를 타고 32km를 노를 저어서 이동해야만 하죠. 여기서 수많은 지원자가 탈락하게 되는데 통과한 지원자는 이후 1주간의 다이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식으로 영국 특수부대 선발 과정에 입교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의 선발 과정은 그냥 지원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예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입기에 성공한 지원자들은 여기서 SS 지원자들과 함께 6개월 동안 생존술, 신문조항 등의 고급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불행히도 SBS 지원자들은 다시 걸러져 SC3 과정이란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선 무려 8주 동안 카누, 보트, 잠수함 침투 훈련을 받게 되고 55km의 카누 행군 훈련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발 과정을 통과한 지원자만이 수습 자격으로 작전부대에 배치될 수 있죠. 이들은 작전부대에서 경험을 쌓고 SC3에 이은 SC2, SC1 과정을 차례대로 수료하게 됩니다. 이 과정 역시 만만치 않은데 상륙 거점 안정화, 석유 시추기 보호, 선적 보호 등의 대테러 훈련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SBS 대원은 해상작전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특수부대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 같은 SBS 대원들은 오늘날까지 어떤 활약들을 펼쳤을까요? 이들은 1990년대부터 작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통신 케이블을 파괴하는 임무를 성공해냈으며 1999년엔 호주 국제군에 배속되어 합동작전을 수행해냈죠. 2000년 9월엔 SAS와 함께 시에라리온에서 아일랜드 왕립연대 구출작전, 이른바 바라스 작전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9.11 테러가 발생한 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미군과 함께 여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죠. 특히 이들은 해상 침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국 비밀 정보국과 함께 은밀한 작전들을 다수 성공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 12월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토라브라 전투에서 해상 침투 작전에 큰 공을 세운 전적이 있죠. 이후 이들은 이라크 전쟁에 파병되었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아프가니스탄의 로테이션으로 파병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SBS는 주로 적진 침투 작전에만 특화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SBS의 진면목은 구출 작전에 있습니다. 이들은 2011년 리비아 내전에 파병되어 고립되어 있던 영국 의료진들을 구출해냈으며 2012년엔 나이지리아에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해냈죠.
또한 2018년과 2020년엔 영국에서 벌어진 선박 납치 사건이 파병되어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이 모든 활약상들을 보면 SBS는 영국의 간판 특수부대 SS와 견주어도 딱히 밀리는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SS는 SBS를 자신들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많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SS가 이렇게 SBS를 비판했던 이유는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서 SBS가 보인 추태 때문인데요. SBS는 이라크에서 작전 도중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와 맞닥뜨리고 군용 차량인 랜드로버를 비롯한 모든 장비를 버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심지어 10명의 SBS 대원 중 2명은 비상집결 지점에서 헬기 픽업을 놓치는 바람에 시리아까지 걸어가야만 했죠. SBS의 큰 오점으로 남은 이 사건은 영국 언론사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의해 보도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한 SS 고참대원은 SBS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며 합동작전을 거부하기까지 했죠. 또한 전직 SS 대원을 인터뷰한 내용엔 SBS는 수상작전엔 전문가이지만 그 외엔 젬병이다. 우리는 그들을 군인이 아닌 단순 선원으로 본다. 라는 비판까지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진행 중이던 SS와 SBS의 합병 논의는 양측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려진 사실로는 작전 당시 SBS는 최선의 행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SBS가 그런 상황에 처했던 이유는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가 이라크군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죠. 매복해 있던 이라크군은 중기관총과 RPG, 전차까지 준비했던 터라 대원들이 무사히 도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SBS는 공군의 항공 지원까지 요청했으나 항공기가 아군을 식별할 수 없어 공군의 지원 없이 도주해야만 했죠. 그들은 도주하는 와중에도 기밀 유지를 위해 버린 장비에 폭약까지 설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약 중 일부가 불발되어 적군에게 장비가 노획된 것은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죠.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SBS가 패닉에 빠져 장비를 버리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의 화망에 노출된 상황에서 사망자 없이 전원 도주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웠죠. 아직까지도 SBS는 이 사건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비판하는 이들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SBS가 SS보다 못하다는 사람도 많은데 SBS 역시 대원 90%가 영국 해병대에서 지원한 엘리트들이죠. 영국 해병대는 사실상 준 특수부대나 다름없는 정예병력이기에 SBS 선발 과정을 통과한 이들은 정예 중에 정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SBS에 대한 지나친 폄하는 걸러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SBS가 수행한 수많은 작전들만 봐도 이들의 능력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들은 창설 후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을 지키며 오늘날에도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SBS를 강하게 비판한 SS는 어떤 활약을 펼쳐왔을까요? 사실 SS는 특수부대의 교본이라 불릴 정도로 그 활약상이 대단하며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영국 육군 특수작전부대 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특수부대라 하면 미국의 네이비실, 델타포스, 대북으로 등 미국의 특수부대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아무래도 매체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에 익숙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미국의 특수부대를 포함해 모든 현대 특수작전부대들은 영국의 한 특수부대에 의해 파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바로 영국 육군 특수작전부대 SAS죠. SS는 대테러 부대의 아버지, 최초의 현대전 대테러 부대라는 경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특수부대입니다. 즉 현대 특수작전부대의 기본 개념을 성립시킨 부대죠. 그도 그럴 게 SS는 제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크게 활약해온 특수부대로 기나긴 역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쌓아온 실전 데이터와 작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 현대 특수작전부대 중 최고봉이라 불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SS는 어떻게 탄생했고 또 어떤 활약들을 펼쳐왔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국 육군 특수작전부대 S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SS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제8 코만도대대 소속의 데이비드 스털링 대위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그는 중동 지역에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코만도 공수부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렇게 새로 창설된 중동 코만도의 6개 소대 중 제1, 2소대가 낙하산 침투 부대로 편성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1, 2소대의 대회 명칭이 SAS L 분견대였던 것이죠.
여기서 SS라는 이름은 영국에 주둔하던 낙하산 침투 코만도 부대인 제11SS의 명칭을 따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탄생한 SS는 첫 실전부터 기대에 맞게 큰 활약을 펼쳤을까요? 불행히도 아닙니다. 1941년 11월 16일 크루세이더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 첫 SS 작전은 참담한 실패로 돌아갔죠. 이유는 경험 부족으로 매우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경험이 없던 수송기는 엉뚱한 곳에 부대원들을 강화시켰고 이로 인해 대원 대부분이 흩어져 다시는 집결하지 못했죠. 작전 결과 62명의 SS 대원 중 22명이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히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인원도 공격 목표는 구경도 못하고 중간 집결지에서 철수해야만 했죠. 하지만 이들은 약 1년 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실전에 등장했습니다. 1942년 7월 26일 CD 하니시 비행장 기습작전에 투입된 SS는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적진에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무더운 낮에는 적의 항공 정찰을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으며 야간엔 사막을 멀리 돌아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사막을 멀리 돌아가는 방식은 적의 예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적진 깊숙이 침투한 SS는 CD 하니시 비행장에 있는 폭격기, 수송기를 무려 37대나 파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엄청난 성과였죠. 이후에도 SS는 적에게 치명적인 작전들을 여러 성공시켰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43년 1월부터 SS가 파괴한 추축국 항공기는 무려 250대가 넘는데요. 이로 인해 독일군 사이에 공중전에서 잃은 전투기보다 SS에 의해 파괴된 전투기가 더 많다라는 소문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 큰 공을 세운 SS는 종전 후 군축의 일환으로 해체되고 말았는데요. 영국은 전쟁에 의한 피해,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가지 이유로 군축을 시행했는데 여기에 SS도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해인 1946년 장기간 장거리 침투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제21SS 연대가 창설되었죠. 이 부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S 연대와는 조금 다른데 SS 상비 예비역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후 추가로 현역 특수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52년 제22SS 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제22SS 연대가 바로 그 SS인 것이죠. 기나긴 역사를 지닌 이 SS는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는 특수부대이기도 한데요. 이들이 수행한 작전 중 유명한 작전은 1980년 주영국 이란 대사관 인질 사건을 다룬 님로드 작전이 있습니다. 1980년 4월 30일 아라비스탄 해방을 위한 민주혁명운동 소속의 무장기한 6명이 런던에 위치한 이란 대사관에 난입했는데요. 이로 인해 대사관에 근무하던 26명의 직원이 인질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무장기한들은 브라우닝 하이파워 권총, 소련산 RGD-5 수류탄 등 꽤나 고성능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죠. 이는 이라크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인질 구출 작전은 꽤나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테러범들의 요구는 바로 이것, 이란 남서부의 유전지역 아라비스탄의 해방과 자치였죠. 상황이 터진 직후 런던 광역경찰청은 재빠르게 테러 대응팀과 협상팀을 대사관으로 파견했습니다. 동시에 SS 역시 사건 현장으로 급파되었는데요. 이들은 현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언론에 노출되어 구출작전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SS 대원들은 곧바로 2인 1조로 팀을 짠 후 대사관 설계도면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영국 정부 또한 성공적인 작전을 위해 이란 대사관 모형을 만들어 SS 대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갑작스럽게 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자 흥분한 테러범 두목 오한은 며칠 전부터 불만을 쏟아내던 인질인 아바스 라바사니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대사관 밖으로 던져버렸죠. 영국 정부는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고려해 SS 대원들에게 본격적인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SS는 곧바로 대사관에 침투했는데 첫 번째 강화조는 발코니에 무사히 착지했지만 두 번째 강화조가 실수로 발코니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죠. 이로 인해 진압작전이 발각되자 SS는 아주 재빠르게 테러범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섬광탄을 투척하여 테러범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자비할 정도로 테러범들을 차례차례 사살했죠. 특히 사살 영순위이던 테러범 두목 오원은 발견 즉시 SS 3팀 대원에게 사살당했습니다. 이렇게 테러범 6명 중 5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함으로써 님로드 작전이 마무리되었죠. 그렇다면 인질 구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전 이전에 처형당한 인질 1명을 제외하면 25명의 인질 중 사망한 인질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사실 런던 광역경찰청은 인질들이 방마다 고르게 분포했었기에 인질이 절반은 사망할 것이라 예측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SS 대원들은 세밀하게 인질들을 하나하나 구출해낸 것입니다. 이들이 테러범들을 사살하고 인질들을 무사히 구출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11분에 불과했죠. 작전 이후 SS 대원들은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도 방독면과 검은 전투복을 벗지 않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본인들이 타고 온 수송 차량을 타고 SS 전초기지인 리젠트 파크 막사로 복귀했죠. 그리고 막사에 대기하고 있던 마거리 대처 총리가 모든 대원들과 악수하면서 이들이 해낸 놀라운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으며 SS에 지원하고자 하는 젊은 층이 대폭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이 님로드 작전 외에도 SS가 활약한 작전은 여럿 있습니다. 특히 SS는 영하의 날씨에 고산지대를 행군하고 적의 배후를 습격하는 임무에서 단 한 명의 동사자나 비전투 손실을 입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로 인해 타국의 여러 군데에 공개작전이 모범이 되어 SS를 모방한 공개훈련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1980년대였는데 SS 대원들은 동계작전을 위해 사상 최초로 고어텍스 재질의 야외 상의와 전투화를 착용했죠. 이들이 특수부대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에는 이런 최초 타이틀이 여럿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재 어떤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을까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SS는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범죄단체 IS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냥 작전은 약 4주 동안 IS 타깃 200여 명을 사살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이 중에 장려급 인물이 무려 50% 이상 포함되어 있었죠. 또한 2017년 모술 인근에선 작전 수행 이후 복귀하던 대원들이 50여 명의 IS로부터 기습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탄을 거의 소모한 상황에서도 죽기 살기로 백병전을 감행했고 4시간 동안의 격렬한 전투 끝에 IS 35명을 사살했죠. 나머지 IS는 도망가 버렸고 살아남은 SS 대원들은 이틀 만에 임무에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있었던 케냐 나이로비 호텔 테러 사건 당시 한 SS 대원의 활약이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호텔 복합단지에서 발생한 알샤바브 5인조 테러에서 케냐 특수부대 교관으로 활동 중이던 SS 대원이 테러범들을 진압한 것입니다. 이 대원은 사건 당일 비번으로 그냥 쇼핑을 하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테러에 노출되고 만 것이었죠. 그는 이 상황에서도 케냐 현지 특수부대와 함께 수색 선멸전을 펼쳐 테러범 4명 중 2명을 사살했습니다. 급하게 무장하는 바람에 방독면도 없고 얼굴을 가리기 위한 바라클라바만 착용한 것이 보이죠. 이 대원의 활약은 인터넷에 의해 아주 빠르게 확산되어 엄청난 유명세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역 후 크리스천 크레이그 헤드라는 이름의 대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SS 대원 한 명 한 명이 말 그대로 살인병기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죠. 사실 이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갖춘 이유는 다양한 실전 경험도 있지만 애초에 괴물 같은 대원만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SS 선발 과정의 꽃이라 불리는 전투 생존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자들은 이 과정에서 2차 대전 당시의 군복을 입고 해가 뜰 때까지 추적조를 피해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추격조는 차량과 군견을 이용해 추적해오기 때문에 식사는 물론 배변 활동까지 제한이 걸리게 되죠. 만약 붙잡힐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간단한 정보 이외엔 발설해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붙잡히더라도 36시간의 신문 과정에서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면 정식 SS 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이 선발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도 지원자는 부대에 배치되어 수년간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정식으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정식 대원임에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죠. 이들은 오늘날 미국 특수작전사령부, 캐나다 특수작전전력사령부, 호주군 특수작전사령부, 뉴질랜드 특수부대와 함께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에도 SS와 동급이라 평가되는 특수부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걸어다니는 죽음이라 불리는 러시아 특수목적 부대 스페츠나츠 알파 그룹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러시아 특수목적 부대 스페츠나츠 알파 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걸어다니는 죽음,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츠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스페츠나츠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며 따로 분리된 특수목적 부대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산하 대테러 부대인 알파그룹입니다. 스페츠나츠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만 알파그룹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사실 알파그룹은 우리나라와도 어느 정도 인연이 있습니다. 1995년 러시아에서 연수 중이던 현대전자 직원들이 모스크바 시내 한가운데서 인질로 잡혔던 적이 있는데요. 사건 당시 한 특수부대가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돌입 10여 초 만에 테러범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이 특수부대가 바로 알파그룹이었던 것이죠. 이 일을 계기로 알파그룹은 우리나라에 그 존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러시아 특수목적부대 스페츠나츠 알파그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러시아 특수부대라 하면 스페츠나츠를 떠올리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페츠나츠 그룹 중엔 대표적으로 빈펠, 자슬론, SSO, 정보총국 예하부대, 그리고 알파그룹이 속해 있는데요. 이들은 스페츠나츠 중에서도 최정예라 불리며 특히 알파그룹은 러시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대테러 작전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그룹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여러 나라의 특수부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1972년에 있었던 미넨 올림픽 참사 사건이죠. 이스라엘 대표팀 11명이 납치 및 살해당한 이 사건은 소련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군인이라도 인질의 목숨이 달린 특수한 상황에서는 대처하기 힘들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사실 당시 동구권의 리더였던 소련은 특수부대 스페츠나츠를 보유하고 있어 이 사태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스페츠나츠를 투입해 싹 쓸어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당시 국가보안위원회, 즉 KGB의 주석이었던 유리 안드로포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스페츠나츠 중에서도 테러 진압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죠. 결국 안드로포프는 1974년 KGB 제7총국 소속 특수부대 알파그룹을 창설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안드로포프는 7년 뒤에 대공작 전문부대인 빈펠그룹까지 창설했는데요. 이는 빈펠그룹이 대외작전을 전담함에 따라 알파그룹의 국내 사태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알파그룹은 시간이 지나 해외에도 파견되어 여러 특수공작들을 수행하였죠. 그럼 알파그룹은 창설된 후 어떤 활약들을 펼쳐왔을까요? 우선 이들은 1979년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민 대통령 관저에 침투한 활약으로 전 세계에 그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 사건도 있었는데 바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당시 선수와 주요 인사들을 경호했던 일이 그렇죠. 하지만 이들이 본격적인 대테러 작전에 투입된 일은 1983년에 있었습니다. 바로 트빌리시 TU-134 여객기 납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조지아 민족주의 테러범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데 상황 발생 직후 소련은 알파그룹을 트빌리시로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현장에 도착한 알파그룹은 똑같은 여객기를 놓고 단 몇 시간의 예행 연습을 벌인 뒤 작전에 들어갔죠. 그리고 작전 투입 단 4분 만에 테러범들을 무력화시키고 인질들을 구출해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테러범과 인질을 포함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이는 납치 당시에 벌어진 총격전 때문이었죠. 구출 작전 시엔 알파그룹이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테러범들이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스페츠나츠의 악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알파그룹이 이런 악명을 떨치게 된 이유는 이들이 인질극을 다루는 방식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1985년에 있었던 베이루트 납치 사건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당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소련 외교관이 납치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알파그룹이 파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알파그룹은 아주 충격적인 작전을 구상하고 실행했는데요. 바로 테러범들의 가족들을 전부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KGB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테러범들의 진상을 파악한 후 곧바로 그들의 가족을 사로잡았죠. 그리고 그들의 사진을 찍어 테러범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외교관을 석방할 때까지 매일 너희 가족들을 살해하겠다. 결국 인질로 잡혀있던 외교관은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파그룹이 외교관의 안전을 확보한 후 미리 파악한 테러범들의 근거지를 습격해 전원 몰살시킨 것이죠. 이 사건은 스페츠나츠를 언급할 때 꼭 나오는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활약을 펼쳐온 알파그룹은 아이러니하게도 1993년에 한 차례 해체되었는데요. 이는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던 보리스 옐친과 러시아 최고회의 사이에서 벌어진 정치적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1993년 러시아 헌정 위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알파그룹이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인 것이죠. 당시 국회의사당이 KGB, 공산당, 구구 인사들에 의해 점령되어 있었는데 옐친은 알파그룹에 이들을 진압하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은 정치 싸움에 동원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으며 동시에 상급자인 KGB 인사들이 있어 진압을 거부했죠. 결국 옐친은 말 안 듣는 알파그룹 대신 제119 군의공수연대를 투입해 사건을 마무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알파그룹을 해체해버린 것이죠. 사실 알파그룹은 이전에도 정치적 분쟁에 나서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1991년에 발생한 8월 쿠데타 당시 KGB 주석이 알파그룹에게 러시아 소비에트 최고의 의사당을 점령하라 지시했는데요. 이에 알파그룹은 KGB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명령이라 간주해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정치엔 관여하지 않으려 애쓰던 특이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부의 명령을 거부한 명목으로 결국엔 해체되고 만 것입니다. 참고로 이때 같은 스페츠나츠 소속이었던 빈펠그룹도 명령을 거부해 같이 해체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정예 대테러 부대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며 알파그룹이 재창설되었습니다. 이는 빈펠그룹도 마찬가지인데 이전과 확실히 달라진 점은 정치적 분쟁에도 거리낌 없이 뛰어들 인원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달라지지 않은 점도 있는데 바로 그들의 무자비한 작전 수행 방식이었습니다. 2002년에 있었던 모스크바 극장 인질극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은 알파그룹이 왜 테러범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 모스크바에 위치한 둠쿨리크 극장에서 소련 시절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을 상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900여 명의 관객들이 관람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죠. 이들은 15종의 AK 소총과 권총 11정, 수류탄 114개로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직후 이 사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으며 동시에 알파그룹이 현장으로 급파되었죠. 테러범들의 정체는 체첸 반군이었으며 이들의 요구는 체첸 내 러시아 연방군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희들의 인지를 어떻게 다루던 우리에게 협상은 일절 없다는 매우 경직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3일 뒤인 10월 26일 러시아 당국은 테러범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낸 뒤 알파그룹에게 테러범 전부를 사살하라 지시했어요. 알파그룹은 즉시 극장 내 수면가스를 살포하고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40명의 테러범들을 전원 사살했죠.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무차별 수면가스 살포로 인해 민간인이 130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이들이 살포한 수면가스의 특성인 구토유발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죠. 때문에 이 사건은 알파그룹의 무자비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들에게 흑역사로 남는 참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자국민을 이토록 대책 없이 다룬다는 것은 아닌데요. 모스크바 극장 사건이 마무리된 지 약 2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체첸 반군에 의해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이었죠. 테러범들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막대한 양의 폭발물을 설치한 후 죽기 살기로 스페츠나츠에 대항했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알파그룹과 빈펠그룹은 무려 1200여 명에 달하는 인질 숫자에 당황하여 작전에 실패하고 말았죠. 결국 334명의 인질이 사망하고 알파, 빈펠그룹에서도 10명 이상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작전에 실패한 이들을 오히려 칭송했는데요. 그들이 작전 도중 수류탄을 몸으로 감싸 아이들을 구하고 구급대원을 엄호하다 사망하는 등 주민들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베이루트 납치 사건이나 모스크바 극장 인질 사건 등에서 보인 무자비한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사실 이들은 지역 치안을 위해서 러시아 마피아, 일명 레드 마피아 소탕에 힘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악명 높던 레드 마피아가 사라진 계기엔 바로 이 스페츠나츠의 알파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이 외에도 이들은 지역 치안을 위해 오늘날에도 강력 범죄 및 조직 범죄에 미국 수사팀처럼 동원되고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인질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기만 한 대테러 부대는 아닌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테러범들에게 공포의 대상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특수목적부대 스페츠나츠 알파그룹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의외로 캐나다의 스페츠나츠와 비슷한 성격의 특수부대가 존재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이 캐나다 특수작전부대 제2합동특무부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캐나다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단풍으로 뒤덮인 길, 캐나다 국민 스포츠 아이스하키, 드라마 도깨비에도 등장한 아름다운 도시 퀘벡. 이처럼 캐나다 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무척이나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평화롭다는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는 아주 은밀하고 악명 높은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바로 제2합동특무부대 JTF-2입니다. JTF-2는 우리에게 꽤나 생소한 특수부대인데요.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인데 캐나다 정부가 JTF-2의 존재 자체를 오랜 기간 부정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실존 여부가 제대로 알려진 건 2001년에 있었던 테러와의 전쟁 시기 때인데요. 이때 JTF-2 대원이 아프간 남부에서 탈레반 요원을 체포한 후 미군에게 인도하는 사진이 우연히 찍혔습니다. 대원의 정체를 밝히라는 요구에 결국 캐나다 정부는 JTF-2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 캐나다 특수부대 JTF-2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2합동특무부대, 줄여서 JTF-2는 캐나다 특수작전전력사령부 산하의 특수전 부대입니다. 공식적인 분류 체계로 들어가면 티어1 특수부대로 분류되어 1급 기밀 특수전 부대라 할 수 있죠. 이들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데 이는 1993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캐나다 내각이 대테러 부대인 SART를 해산하고 새로운 대테러 부대의 창설을 캐나다 총독에게 권고했는데요. 이렇게 이듬해 창설된 부대가 바로 JTF-2입니다. JTF-2는 캐나다의 여러 특수부대, 특히 캐나다 공수연대에서 대원 대부분을 차출해 구성되었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대원들의 정보가 매우 극단적으로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물론 간단한 정체나 정보마저도 캐나다 정부가 작정을 하고 숨겨버렸죠. 여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JTF-2의 작전 대부분이 기밀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캐나다 고위 정부 인사들도 이들이 수행하는 작전의 세부 사항은 보고받을 수 없었죠. 더 나아가 캐나다 총리마저 이들의 행적을 보고받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사진에 우연히 찍힌 JTF-2 대원을 기억하시나요? 이 대원의 사진이 유출되었을 때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폴 마틴 총리는 매우 당황해했습니다. 의회는 물론이고 캐나다 총리인 자신에게마저 파병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이는 JTF-2가 탈레반 요원을 체포, 사살하는 극비 임무를 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JTF-2라는 부대의 존재가 세간에 알려진 계기가 되었을 뿐 이들의 활약은 오래전부터 여럿 있었는데요. 먼저 1995년 보스니아전에서 UN 평화유지군을 돕기 위해 JTF-2가 파병되었습니다. 당시 UN 평화유지군은 세르비아 저격수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 저격수들을 소탕하기 위해 JTF-2 대원들이 파견되었던 것이죠. 또한 과거 IT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에도 이들이 파견되었습니다. 현지의 민간인들과 외교관들을 안전하게 퇴거시키고 캐나다 대사관을 방어하는 임무에 투입되었죠. 2006년엔 이라크에서 구호 활동 중인 캐나다 선교사가 납치되어 구출 작전을 위해 급파된 적도 있습니다. 당시 영국 특수부대 SAS와 함께 구출 작전을 펼쳐 인질을 무사히 구출해낼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작전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가 JTF-2의 개입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사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이 시각까지도 JTF-2에 관련된 정보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댈러스 알렉산더라는 JTF-2 출신 대원이 제대 후 관련 유명 팟캐스트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서 파병 당시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한술 더 떠 작전 당시의 액션캠을 공개했죠. 그러자 캐나다 정부는 해당 영상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와 통제, 검열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알렉산더가 공개한 액션캠 영상은 딱히 민감한 내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캐나다 정부는 이처럼 아무리 사소한 정보라도 JTF-2와 관련되어 있으면 바로 검열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정보들은 내버려 두고 있죠. 마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자유의 이미지로 유명한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검열에 들어갈 정도면 JTF-2의 기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전투력은 어떨까요? JTF-2는 캐나다의 공식적인 티어1 체계 특수부대인지라 세계 최고의 기량을 지닌 대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데 캐나다 특수부대라 해봤자 뭐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캐나다가 평화로운 이미지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 캐나다군은 과거부터 악명이 높았습니다.
특히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게릴라, 폭파, 저격 등의 특수작전들로 어마어마한 악명을 떨쳤죠. 그저 영국 식민지였기에 국가로서의 행적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사실 캐나다의 지형을 잘 생각해보면 이는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과거의 캐나다는 몹시 험난한 오지였기에 식민지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냥법과 생존법을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생존과 직결된 사냥을 위해 어릴 적부터 저격소총을 다루는 남자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지 캐나다군은 저격 분야에서 몹시 강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인데요. 여기 전세계 저격수 저격거리 탑 8 기록이 있습니다. 탑 8 중 무려 3명이 캐나다군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죠. 특히 2위 기록은 JTF2 대원이 세운 기록입니다. 이는 2017년에 있었던 이라크 내전에서 JTF2 소속 저격수가 3,450m 밖에 있는 IS 대원을 사살하여 세운 기록이죠. 한동안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2023년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 3,800m 저격을 성공시키면서 2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록만 보더라도 캐나다군의 저격 실력은 가히 세계 최고라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JTF2는 이런 캐나다군의 21세기 최정예 부대라는 점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들의 기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된 모습이 워낙 적고 활약한 기록도 별로 없으니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렇지만 JTF2는 정규군 파병이 중단된 지역에서도 캐나다군 중 유일하게 활동하며 쉼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즉 실전 경험도 매우 풍부한 부대라 할 수 있죠. 이는 캐나다와 혈맹인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원들이 이미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 특수부대가 유일하게 안심하고 함께 DA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라 칭했을 정도죠. 실제로 아프간전 당시 미 JSOC 티어1 부대와 작전해본 유일한 외국 부대가 바로 JTF2입니다. 이처럼 JTF2는 영미권, 특히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 유독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JTF2 대원은 어떻게 선발되는 것일까요? 사실 부대의 정보 자체가 매우 비밀스럽게 다뤄지다 보니 이들의 선발 과정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나도는 1차 입단 테스트조차 신체 능력 테스트와 같은 평가 외에는 잘 알려진 점이 없죠. 그럼에도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먼저 의외로 캐나다의 모든 군 분야에서 성별을 불문하고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들은 현역 군인인 경우 최소 2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예비군인 경우는 최소 3년 이상 복무한 자들만 지원이 가능하죠. 서류에 합격한 지원자는 온타리오주에 있는 트레이닝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수전 훈련을 받게 되는데 무려 7개월 동안의 훈련이 기다리고 있죠. 이 훈련은 대원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육체적 능력, 지구력, 정신력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나마 알려진 것은 이들이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훈련 프로그램을 본떠 훈련을 짜놨다는 것인데요. 총 4단계로 분류된 JTF2 선발 훈련 과정은 델타포스 훈련 프로그램 못지않게 매우 혹독한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유형은 오퍼레이터와 지원 유닛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지원 유닛은 다시 조종, 운전을 담당하는 팀과 기술 전문 팀으로 나누어집니다. 오퍼레이터가 아니면 전술, 체력 합격 기준은 낮아질지라도 평가 기준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요. 오히려 일부 지원 분야에선 평가 기준이 더 높은 것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선발 과정 중에서 그나마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체력 평가뿐인데요. 이 체력 평가엔 푸시업, 풀업, 벤치프레스, 싯업, 달리기, 군장행군, 전투 수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는 점수제로 적어도 70%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야 첫 단계를 통과할 수 있죠. 참고로 또 다른 캐나다의 특수부대인 CSOR도 거의 동일한 종목으로 대원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인원은 황갈색 베러물을 수여받고 부대에 배치되게 되죠. 여기서 의외인 점은 이 극악의 테스트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무척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JTF2 대원들이 받는 대우 덕분인데요. 2001년 9.11 사태 이후 소수정이었던 JTF2는 약 600명 수준으로 충원되었으며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받는 연봉도 높아졌죠. 흔히 전투원이라 알려진 오퍼레이터는 개인 연봉만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6자리 숫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의 복지도 더해진다고 하니 젊은 대원들의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원자들이 많다 해도 현재는 대략 300명에서
500명에서 600명가량의 인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애초에 JTF2 선발 과정을 모두 통과할 만한 지원자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이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강도를 생각한다면 회원들이 받는 연봉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제2합동특무부대 JTF2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